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그런지 그때 그 일이 살짝 가물가물하기도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전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제대로 끝내지 못했고 고등학교를 중퇴 후 바로 취직을 했어요. 뭐 나쁘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했죠. 제 앞가림은 잘했으니까요. 하지만 불행은 연속해서 찾아온다고 제가 한참 취직하고 일을 하고 있을 무렵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제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에게 친오빠가 한 명 있었지만 오빠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부모님이셨기에 상심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슬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렀고 20대 중반이 되었을 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죠. 남편은 무뚝뚝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신 저에게 울타리가 돼줄 것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전 그렇게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던 남편은 결혼을 하고 보니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제 울타리는 없었어요. 부모도 없는 전의 고아 아니야?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중퇴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애를 며느리로 데리고 오냐? 뭐 우리 집도 없이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래도 말 잘 듣는 며느리가 낫지. 조금 머리에 들은 거 있다고 아는 척하는 며느리가 낫겠어요? 전 그냥 애 잘 키워주고 집에 복종 잘할 와이프가 필요하다고요. 네 말도 맞지만 아니 웬만해야지. 안 그래? 어디 저런 애를 아휴 모르겠다.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면 마음대로 해. 그래도 나한테 많은 거 바라지 말아라. 난 마음에 안 들어. 고등학교도 제때 못 나온 애가 어디 사회생활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니?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 일도 잘하고 나름 성실해요.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뭐 제가 더 잘할게요. 전 무난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친오빠는 마음에 안 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친오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이일저일 안 해본 거 없이 노력 중인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하나뿐인 여동생 시집갈 돈도 마련해줘야 하고 어깨에 많은 짐을 짊어진 것 같았죠. 그런 오빠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남편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제 한마디에 오빠는 결혼을 허락해 주었고 저에게 결혼 자금도 보태 주었습니다. 참 네 남편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눈빛도 그렇고 아마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진 않으셨을 텐데.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허락하는 거야. 알겠지? 대신 행복하게 살아. 혹시라도 힘들면 오빠 찾아오고. 이 세상에 너랑 나밖에 없잖아. 오빠 고마워. 그래도 형수씨 착한 사람이야. 부모님도 안 계신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 나 잘 살게 두고 봐. 네가 그렇다면 된 거지. 어쨌든 힘들거나 하면 오빠 찾아와. 무조건 오빠는 네 편이니까. 알겠지? 그래야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두 다리 쭉 뻗고 계시지. 아유, 언제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간다고 하고 참 기특하다 기특해. 잘 살아 이거사. 그리고 이 돈은 너 시집 갈 때 쓰라고 모아놓은 돈이야. 큰 돈 아니지만 그래도 보탬이 될 거다. 이거 보태서 시집 가. 에이, 오빠도 돈 없으면서 무슨 이걸 나한테. 아니야, 나도 돈 모았어 진짜. 괜찮아. 오빠도 어려운데 참.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하나뿐인 동생이 시집 간다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줄까? 그러니까 얼른 받아. 오빠 발 떨어진다. 오빠가 힘들게 돈을 버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흰 결혼을 했어요. 모든 기대감을 안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현실은 저의 상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야속하게도 말이죠. 결혼을 하고 보니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가 살아왔던 삶과는 반대로 짊어져야 할 것들도 많았고 해야 할 일도 많았어요. 모르고 결혼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내 편이 돼줄 것 같던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그 누구보다 남이 되더라고요. 그저 본인의 엄마밖에 모르는 철저한 효자가 된 것이죠.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무조건적으로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얘, 어쩜 그렇게 간을 딱딱 못 맞추니? 이게 엄마 없는 티가 나는 건가? 대충 넣어도 맛있겠다, 안 그래? 한다고 했는데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시나 봐요. 보완할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음엔 참고해서 양념장 넣을게요. 그게 말로 해준다고 되니? 요리는 머리만 있으면 한다는데 머리가 모자라는 건지 어쩜 이렇게 싱겁고 짜고 아휴. 그러게 집에서 요리 연습 좀 해라. 시집온 지 그래도 몇 달인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되냐? 네가 하는 일인데 이제. 뭐? 내가 반말하는 사람이야? 당신 말 다 했어? 너무하다 진짜.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나 너무 서운하지. 어머 얘 좀 봐. 이게 누구 앞에서 서방을 쥐잡듯이 잡으려 들어? 너 그렇게 배웠냐? 어? 어른 앞에서 그러라고 배웠어? 남편 말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가부장적인 모습은 보였지만 대놓고 저렇게 저에게 면박을 주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날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뻔뻔하게 본인이 뭘 잘못했냐고 하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의 투정이라도 할라치면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저에게 화를 내셨죠. 어디서 화를 내냐고 말이에요. 아까 말 뭐야? 어머님 계셔서 내가 차마 말 못했는데 당신은 어쩜 그렇게 한 번도 내 편은 안 들어주는 거야?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게 누구 때문에 온 건데 당신 하나 믿고 온 건데 그럴 수 있어? 당신이 그러면 어머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안 그래? 아니 그냥 맞는 말 한 건데 뭘 그렇게 따지게 해. 솔직히 시집 왔으면 이 집 가풍에 따라야 하는 건 맞는 거지. 뭐? 가풍? 조선시대에서 왔니? 어쩜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믿을 사람이라곤 당신밖에 없는 거 알면서 진짜 실망이다. 아니 그냥 내 하고 요리 잘하게 좀 책도 보고 하면 되지. 이게 그렇게 따질 일이야? 너도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다 정말. 나 지금까지 이러고 왔는데 이렇게 바가지를 긁어야겠어? 이러면 너만 힘들어져. 그냥 순응하고 살면 편할 것을. 참. 남편이랑은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싸움만이 늘어갔죠. 애당초 그래서 이 부분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살면서 수백 번 갈라설까 생각도 했지만 참 야속하게도 그렇게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더라고요. 언젠간 변할 거라는 믿음, 그리고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의 끈이 참 남편을 놓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시간은 흘렀고 저희에게도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임신을 하고 나니 남편도 달라질 거란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아이를 가지고도 모든 집안의 굳은 일은 제 차지였죠. 어느 누구 하나 제 몸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저 임신을 하나 안 하나 저는 똑같이 이 집에 부엌대기 그 자체였어요. 속상한 날이었죠. 가서 기름 좀 짜와라, 방앗간 가서.
한 10병 정도 말해놨으니까 이거 배낭 메고 가면 될 거다. 얼른 갔다 와. 아, 어머니, 저도 이제 배가 불러서 무거운 거 드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 일 끝나면 같이 다녀든지 할게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 피곤하게 꼭 그래야겠니? 집에서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참나. 하나부터 10까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어머님도 아이 가져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얼마나 산모한테 부담이 되는지. 이랑 다녀올게요. 난 애 가져서도 다 했어. 그때 당시엔 내과에서 빨래도 했다. 쭈그리고 앉아서. 어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 잔말 말고 기름 짜와. 이미 전화 다 해뒀으니까 가지러만 가면 될 거야. 헛소리 말고 냉큼 다녀와. 괜히 나 열받게 하지 말고. 알겠니? 이런 것부터 티가 나는 거야. 못 배운 티. 어디 어른 말에 꼬박꼬박 말댔고? 말이라도 잘 들으면 내가 마음이라도 돌아서지. 에휴. 시어머니는 본인 때는 내과 가서 빨래도 하고 무거운 거 들고 잘만 다녔다며 기름 10병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남편에게 호출해봤지만 역시나 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혼자 기름 10병을 짜러 갔어요. 8개월쯤 됐던 때라 배가 참 무거웠지만 배낭도 무겁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배낭을 메고 택시를 타려고 가는 순간 친오빠를 우연히 만났어요. 친오빠지만 막상 창피하더라고요. 이렇게밖에 못 사는 꼴을 보이는 것만 같아서요. 오빠 역시 저를 보자마자 한탄을 하더라고요. 아니 너 힘들게 가방 메고 어딜 가는 거야? 오빠를 부르지. 임서방은 혼자 이걸 짊어지고 집에 가는 거야? 아, 임서방은 일하느라 바쁘고 그냥 후딱 택시 타고 가면 돼서. 뭐 오빠 안 불렀지. 난 괜찮아. 오빠도 얼른 갈 길 가. 데워다 줄게. 밥은 먹었어? 참 사돈도 너도 훤하다 훤해. 아니야, 내가 하겠다고 한 거야. 오빠는 참, 그냥 후딱 다녀오면 되는데 뭘. 너무 그렇게 생각 마. 그나저나 오빤 어디 가는 길이야? 거래처 만나고 이제 들어가는 길이었어. 일단 다. 먹고 싶은 건 없어? 이렇게 만났는데 밥이라도 먹고 들어가. 오빠 바쁜 거 아니야? 난 괜찮은데. 그럼 우리 저기 가서 밥이나 먹고 얘기라도 좀 하고 가자. 이렇게 만났는데. 진오빠는 길에서 만난 저를 살뜰히 챙겨주며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갔어요. 임신했지만 오랜만에 보는 레스토랑 식사에 눈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먹고 있는데 오빤 절 안쓰럽게 바라봤고요. 그 눈빛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 그날 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먹어서 그런지 소화도 굉장히 잘 됐고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비죽도 못 먹었어? 아, 왜 이렇게 말랐어? 임서방이 이런 것도 안 사줘? 너 고기 좋아하는데 더 잘 먹어야지 임신했는데. 아니, 사주지. 그냥 요샌 임신해서 뒤돌면 배고프고 뒤돌면 배고프고 그래서 그래. 새언닌 잘 지내지? 내가 새언니도 챙기고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시댁살이를 하니까 눈치가 보이긴 하네. 마음대로 외출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우리야 잘 지내지. 그나저나 참 너 걱정이다. 매번 이렇게 고생만 하는 것 같아서. 힘들면 오빠한테 얘기하라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많이 면박 주셔?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눈치를 보고 살아? 임서방이 잘 안 해줘?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야. 나 힘든 거 없어. 진짜야. 오늘은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 오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 진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래도 어른 모시고 사는 게 아무래도 쉬운 게 아니긴 하지. 그래서 그래. 나름 그래도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오빠. 절 너무나도 걱정하는 오빠이기에 애써 둘러댔지만 오빠 마음이 참 고맙더라고요. 결혼하고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진 못했지만 핏줄이라는 게 뭔지 참 그날 서로의 얼굴만 보고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날을 뒤로하고 전 만삭이 되어 아이를 낳았어요.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낳자 시어머니는 더욱더 이해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이 집안의 외부인인 것처럼 취급했어요. 철저히 저를 배척하고 손자를 품에 안으시려고 하셨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애 데리고 잘 거니까 넌 알아서 자라. 우리 귀한 장손 네 손에 맡기면 되겠어? 이 할미 손에 커야지. 네? 제가 엄마인데요. 잠투성이 심해서 자다 깨면 저만 찾아요. 제가 재울게요. 어머님 밤잠 깊으셔서 아이께도 잘 못 달래주시잖아요. 그냥 편하게 주무시고 아기는 제가 챙길 테니 이리 주세요. 그리고 제가 엄마인걸요, 어머님. 뭐야? 아니 할머니가 손주 좀 끌어안고 자겠다는데 싫다는 거냐? 참나. 이런 게 며느리 살이구나. 아주 기가 막혀. 그게 아니라 애가 잠투정이 심하니까 제가 데리고 자야죠. 그리고 애가 저를 찾기도 하고요. 어머님은 낮에 보세요. 됐다니까. 세훈이 내가 참기마. 너도 참 임시집안 핏줄 내가 챙겨야지. 넌 성도 다른 남이나 마찬가지야. 알아? 시어머니는 극구 거절하며 아들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전 아들의 엄마인지 부모인지 모를 정도로 살았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아이를 데려갈라 치면 시어머니는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지 않으려고 했고 오로지 본인 품에서만 놀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저한테 낯을 가리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 나날이었죠.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보아도 남편은 복에 겨운 소리를 한다며 저에게 오히려 면박을 주는 나날이었어요. 그때 살짝 우울증이 왔던 것 같기도 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성화에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우울한 날들이었어요. 내가 세훈이 엄마인데 어머님이 자꾸 세훈이를 너무 감싸고 도니까 세훈이가 나한테 낯을 가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참 복에 겨운 소리 한다. 남들은 애 안 봐준다고 하는데 넌 엄마가 애 봐줘도 그러냐? 참나. 이러니까 잘해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 연세도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자라고 그렇게 봐주시고 있는데 고맙게 생각하지 못할 망정 복에 겨운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생각하는 게 왜 이렇게 짧아? 진짜 애다 애야. 어디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냐? 정말 내가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에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과잉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제가 많이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혼자만의 발버둥을 친 거였지만요. 세훈이, 엄마가 유치원 다녀왔으면 손부터 씻으랬지? 얼른 손 씻고 와. 엄마가 간식해줄게. 손 깨끗이 빡빡 닦아야 해. 싫어. 할머니한테 해달라고 할 거야. 엄마는 맨날 나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만 하고 할머니는 다 해준단 말이야. 세훈이 너 자꾸 이럴래? 네가 이제 7살이면 혼자 하는 것도 있어야지. 자꾸 이렇게 떼쓰면 혼나? 응? 이제 형아인데. 얘, 넌 왜 그러니? 어쩜 그렇게 애를 못 봐? 세훈이 이리 와. 할미가 다 해줄게.
부엌에서 얼른 간식이나 가져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아이는 이제 제 말도 안 듣더라고요. 이 집안에서 저는 철저히 왕따인 것 같았습니다. 외롭더라고요. 아이마저도 늘 할머니 품에서 나오질 않으니 제가 정말 식모가 된 기분이었죠. 그러다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친정 오빠가 하는 사업이 점차 잘 되었고, 그런 오빠는 저희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모든 걸 다 받기엔 염치가 없었기 때문에 번번이 거절하는 일도 많았고요. 하지만 오빠는 끝까지 저를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생각해봤는데 이제 나도 여유도 되고 엄마랑 상의해봤거든. 너희 집 하나 얻어주면 어떨까 하는데 어때? 에이, 무슨 집이야. 지금도 어머님네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괜찮아. 그리고 그 돈 아껴서 오빠 사업 자금에 보태야지. 넓은 집은 아니더라도 작은 집 하나 구해줄 여유 정도는 돼서 그래.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하나 해주셨을 건데. 내가 엄마 아빠 대신이니까 꼭 해주고 싶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어디 쉽냐? 너 표정만 봐도 알겠다. 지금 얼마나 힘든지. 임서방한테는 내가 잘 얘기해서 분가라고 얘기해 볼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기다려봐. 오빠가 다 해결할게. 오빠의 아량에 너무 고맙더라고요. 동생이라곤 오빠한테 도움 하나 못 되었는데 이렇게 집까지 해준다고 하는 걸 보니 말만이라도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역시나 남편은 오빠가 집을 해준다고 하니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공짜는 참 좋아하는 남편이었거든요. 형님이 그래도 염치는 있네. 본인 동생 내가 다 먹여 살리는 거 알아가지고 집 하나 해준다고 하시고, 안 그래? 그게 말이니 막걸리니? 내가 이 집에 사는 식모살이는 생각 안 해? 세훈이만 아니었으면 당신이랑 진짜 끝냈어. 알아? 참나. 누구나 안 그러고 싶은 줄 아나? 어쨌든 엄마한테도 잘 설명했으니까 빨리 이사갈 준비하자고. 드디어 내 집 장만하는구나. 오빠한테 고맙다곤 했어? 아무리 오빠가 여유가 되어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오빠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당연히 했지. 그래도 뭐 내가 공짜로 받는 것도 아닌데 뭐. 안 그래? 너 여태까지 먹여 살렸잖아. 그럼 된 거지. 남편은 드디어 우리 집이 생기는 거냐며 염치 불구하고 받겠다고 덥석 그 집을 받았고요. 남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새 식구 처음으로 나가 사는 거니 저도 설레더라고요. 뭔가 다른 삶을 살 수 있겠다 싶기도 했고 일단 아이와 조금 더 친밀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집을 해놓고 이사까지 완료가 되었어요. 기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집 명의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시더라고요. 뻔뻔하게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 집안의 민폐는 어디까진가 하고요. 너희 오빠가 해줬지만서도 집 명의를 남자 이름으로 해야지. 어디 여자 이름으로? 아휴, 못 배워먹은 집구석 같으니라고. 저희 오빠가 힘들게 돈 벌어서 해준 집인데 당연히 제 이름으로 해야죠. 저를 보고 해준 건데. 그리고 부부 사이인데 네 집 내 집이 어딨나요? 이번 주 일요일에 집들이 할 거니까 놀러 오세요, 어머님. 어머님이 좋아하는 거 많이 해둘게요. 뭐야? 아주 버르장머리를 다 고쳐서 내보냈어야 했는데 또박또박 말댔고. 아휴,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다. 막말로 네가 그동안 우리 아들 등에 말대 꽂고 산 생각은 안 해봤니? 당연히 네 남편 명의로 집을 해야지. 아유, 속상해 정말. 빨대라뇨?
제가 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한 생각은 안 하세요? 그거 임금으로 치면 어머님 저한테 한 달에 300만 원은 넘게 주셔야 하는 거 모르세요? 돈으로 따지자면 그렇죠. 참나, 이제 와서 빨대라니 기가 막히네요. 말을 하셔듣고. 너무 기가 막혀 저도 막말을 했어요. 제 막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엄청 화가 난다는 듯이 막무가내로 때리려고 하시더라고요. 욕설과 막말을 하셨어도 한 번도 때리려고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행동에 놀랐죠. 그리고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사달이 날 것 같아 시어머니를 피해 분간 집으로 먼저 갔습니다. 도망 나온 거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아, 이제 하다하다 어머님이 내 뺨까지 치려고 했던 거 알아? 나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뭐? 엄마가? 네가 분란을 만들었겠지. 그래서 엄마 그냥 두고 나온 거야? 너도 참 너다.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었어? 남편은 이 말을 끝내자마자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뒷이야기가 경악스러웠습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 관계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꼭 제가 붙잡고 있던 실말의 기대감조차 사라졌거든요. 엄마, 얘 집으로 왔으니까 집으로 와요. 우리 집 비번 알지? 내가 문자로 남겨놓을게. 얼른 와서 할 얘기 있으면 해요. 남편은 전화를 끊었고 저에게 어머님과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절 감싸줘도 모자랄 판에 대놓고 적장에 저를 던지는 남편을 보니 정말 정이 다 털렸습니다. 그리고 전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관계도 다 끝내자고 말이에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한테 이런 얘기도 못하고 우리 관계는 진짜 끝이다, 끝이야. 더 이상 당신한테 거는 기대조차 없어, 알아? 어떻게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줄 생각을 안 하니? 정말 나는 너한테 뭐니 도대체? 끝내자 그냥. 아니, 엄마가 하실 말씀이 있는데 네가 그냥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와서 얘기 끝내라고 한 거지. 어른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이렇게 얄밉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도록 소리가 열리며 문이 화들짝 열렸어요. 친정 오빠더라고요. 친정 오빠는 밖에서 모든 얘기를 다 들었다는 듯이 남편에게 그대로 주먹을 내리꽂았어요. 남편이 질겁하며 피를 토하기 시작했죠. 저 역시 놀랐지만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이 저희 오빠에게 피를 토하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뻔뻔하게 말이에요. 내 동생을 봐서 여러 번 기회를 준 건데 넌 인간 말종이다.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그냥 둘이 끝내. 그동안 안 봐도 비디오야. 내 동생이 어떤 수모를 견뎌왔는지 너 같은 남편은 필요 없으니까 넌 마저도 써. 내 주변 인맥 동원해서 너 매장될 각오해.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뻔뻔하게 네가 이 집에서 살 자격이나 있을 것 같아? 당장 꺼져. 알겠어? 아이씨, 아파. 아니 형님, 말은 들어보셔야죠. 옳은 말 무시하는 제가 더 문제지. 제가 문제인가요? 닥쳐. 나도 많이 참았어. 진짜 너랑은 끝이야. 알아? 뻔뻔하고 쓰레기 같은 놈.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알겠어? 내가 가만히 맞고만 있을 줄 알아?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나 때린 거 벌받게 할 거니까 내가 가족이라고 선처해 줄 줄 알아? 어디서 주먹을 휘둘러 이것들이 쌍으로. 아주 깡패난 맨 앞셨네. 가만 안 둬. 알겠어? 이 피 좀 나는 것 봐. 이 나쁜 것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도
남편이 알려준 대로 집에 오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꼴을 보더니 다짜고짜 저희 오빠 뺨을 날렸죠. 저 역시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돌아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 쳤고요. 그야말로 넷이서 뒹굴뒹굴하는 싸움 한판이었습니다. 정 그동안에 당한 분노로 시어머니를 박살내 버렸어요. 머리끄덩이고 뭐고요. 그리고 결국 경찰이 오게 되었고 다행히 폭행은 쌍방으로 합의 볼 것은 없었어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희는 이 소송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정말 힘든 싸움이더라고요. 친권과 양육권까지 걸린 문제였어요. 그리고 전 변호사를 만나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당한 언어폭력과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까지 소송을 걸었어요. 한 3년은 걸렸어요. 다행히 법원은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안도가 되던지 길고 긴 소송은 그렇게 막을 내렸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분개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돌아가자 이제서야 마음의 안도가 놓이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뒤부터 늘 불안에 치여 살았는데 그날 잠을 푹 잤습니다. 정말 모든 우울과 힘듦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얼마나 잠을 잤는지 몰라요, 정말. 내가 뭘 잘못해서 저딴 거한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거야? 대한민국 법이 이따위면 되겠어? 참나. 아니, 기가 막히네. 내가 받아야지 위자료는. 부모도 없는 거 데려다가 며느리 시켜주고 사람 만들어놨으면 안 그래? 아! 엄마, 그만 좀 해요. 여기서 일해봤자 들어준 사람 일도 없으니까. 항소할 거야. 너 기다려. 이대로 못 끝내. 알겠어? 마음대로 해. 모자가 쌍으로 염치가 있어야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 그냥 둘만의 세상에서. 그리고 위자료랑 양육비 꼭 보내. 알겠어? 아줌마, 당신 아들 잘난 것도 없이 집 한 채 없는 놈 누가 데려가겠어요. 안 그래요? 이제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큰 욕심 부리다 다 잃었네. 이 집구석 꼴 좋다. 그니까 적당히 했어야지. 당신들은 벌을 더 받아도 모자라. 알겠어? 아, 정신 못 차렸네. 넌 내가 말했지? 온갖 거 다 동원해서라도 가만 안 두겠다고. 법정 책임은 이렇게 물고 이제 내가 내린 벌을 받을 차례야. 알겠어? 내 동생한테 함부로 대한 거, 상처 준 거 절대 용서 안 해. 어디 저런 놈이 감히? 그리고 남편은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알고 보니 저희 오빠 거래처 사무실이었거든요. 거래처였기 때문에 사람 한 명 쉽게 자르는 건 일도 아니었죠. 오빠가 얼마나 그동안 남모르게 노력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오빠는 남몰래 그렇게 밤잠 못 자고 일해가며 정말 최고의 위치에 올랐어요. 오빠가 그렇게 남편 팔다리를 묶어놓고 남편은 권고사직까지 당하고 나서야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앞날이 막막하니 말이죠. 결혼하고 처음 들어본 남편의 사과였어요.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이제서야 듣게 되니 기가 막히면서도 웃기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무릎이었는데 진작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그랬니?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참 고소하더라고요. 내가 당한 거 그대로 갚아주는 것 같아서 말이죠. 얼마나 싹싹 빌던지 아주 우습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숨 쉴 구멍은 마련해줘야지. 내가 세훈이 아빠인데. 모유 먹고 살라고, 안 그래? 너무하다. 미안해. 그러니까 형님한테 잘 말해서 나 숨구멍 좀 트이게 해줘. 우리 집 지금 너한테 위자료 주고 개털이야. 알잖아, 우리 집 사정. 그러니까 너네처럼 없는 집이 더하다고?
왜 그랬니? 내가 더 없어서 무시했어? 인간 말종. 네가 알아서 해. 양육비 밀리면 소송 들어갈 줄 알아. 하루 벌어 하루 살든 너네 엄마한테 돈을 어디서 융통해 오라고 하든 네가 알아서 하라고. 알겠어? 쓰레기. 아, 내가 다 미안하다. 사과할게. 엄마한테도 얘기해서 사과하라고 할게. 그러니까 숨통만 쉬게 해줘, 제발. 우리 오빠가 성공해서 다행이지. 과거에 우리 오빠였다면 넌 이렇게 하지도 않았겠지. 이 인간 쓰레기 같은 놈아. 내가 당한 거 너도 똑같이 당해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알겠어? 내가 너네 집에서 매일 당한 거잖아. 넌 아직 해보지도 않고 무릎부터 꿇니? 나랑 결혼한 것도 그냥 날 이용한 것뿐이야. 맞지? 내가 그때 미쳤었지. 미친놈. 어쨌든 잘 살아보렴. 세훈이 봐서라도 이러지 말자. 아빠가 그래도 번듯해야지. 내가 미워도 세훈이 좀 생각해줘, 우리 아들. 아니, 나 이제 그렇게 안 살아. 내가 당한 거 다 돌려주고 살 거야. 그러니까 너도 벌 받고 일용직이나 알아봐. 남편이 싹싹 빌었지만 그동안에 쌓여있던 울분이 많았던지라 고소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는 면접 때만 보여주곤 했어요. 시어머니도 이제서야 본인들이 큰일 난 걸 아셨는지 면접 때 잠깐 만나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진정성은 1도 느껴지지 않았지만요. 그저 본인들 지금 앞길이 답답해서 아쉬워서 한 소리 같았거든요. 실제로 용서가 되진 않았고요.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무릎이 이렇게 쉬운 걸 알고 나니 되려 웃음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고소했습니다. 미안했다. 사돈한테 잘 얘기해서 일하는 곳만이라도 편하게 해줘라, 응? 세훈이 아빠인데 너무하지 않아? 이제 와서요? 됐어요. 진작 잘하시지. 참나, 숨구멍 막히니까 비는 꼴이란 참 우습네요. 당신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할 때도 있고요. 안 그래요? 평생 반성하며 그냥 사세요. 과거에 계속 후회하면서. 사람 우습게 본 죄 톡톡히 받는 겁니다. 세훈이를 봐서라도 봐줘라. 우리 아들은 잘못 없잖니? 내가 잘못이지. 그래, 이 늙은이가 주책이었어. 미안해. 당신 같은 엄마를 둔 게 죄지 그 사람은. 그리고 교육도 잘못 받았고 잘못 컸고 그냥 달게 받으세요. 당신들의 벌이니까. 그리고 전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한 지 7년째예요. 다행히 이혼하고 오빠 회사에서 자리를 잘 잡아 지금까지 일을 하며 지내고 있죠. 워킹맘이자 싱글맘이기에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때 시어머니에서 살았을 때보다 아이도 훨씬 안정을 느끼더라고요. 모자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 좋고요. 친정오빠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음에 참 고맙기도 하면서 가족이 최고라고 많이 느끼는 요즘이네요. 그땐 왜 이렇게 어리석었었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렵기도 했고 사리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우울감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해결되고 나니 우울증은 말끔히 나아졌고요. 지금으로서야 참 행복하다고 느끼는 요즘이네요.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계속 어둠 속에 갇혀있기만 한 것 같았는데 이혼을 하고 새 삶을 살면서부터 제 자신을 찾은 기분이에요. 물론 친정오빠의 도움이 컸지만 말이에요. 오빠도 저의 밝은 모습을 보니 참 좋다고 말한답니다. 너무 힘든 삶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의 내가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글솜씨지만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남편과는 우연히 알게 되어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을 했어요. 부모님이 귀하게 낳은 늦둥이 딸이라 오냐오냐 하시며 키웠고, 그런 제가 어느 남자한테 시집갈까 늘 노심초사하던 부모님은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야 한시름 놓으셨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고, 제가 결혼하고 얼마 가지 않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하나뿐인 외동딸이었던 저는 부모님이 남긴 유산과 생명보험금을 받게 되었지만 돈이 무슨 소용일까요? 가장 천금 같은 부모님을 잃어버렸는데, 부모님을 잃고 나니 결혼은 남편에게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허운대만 멀쩡했을 뿐 남한테 가시하기 좋아하고 굉장히 말로만 나불대는 사람이더라고요. 호탕한 모습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한 거였지만 너무 가시욕이 많은 사람이었죠. 문제는 시댁도 마찬가지로 그런 남편을 아주 떠받들어 모시는데 실로 적응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었죠. 제가 생각하기에 어처구니 없었지만 그래도 어찌할 도리는 없었어요. 내 아들이지만 포부도 크고 참 멋지지 않니? 넌 남편 잘 만난 거야. 얼마나 멋있어, 안 그래? 남자라면 포부도 크고 크게 될 아이야. 그러니 너 남편 얼마나 잘 만났니? 뒷바라지랑 내조 잘하거라. 그것만이 이 남편 떠받들 수 있는 기회야. 아, 네, 저도 호탕한 이 성격에 반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 서로 잘하면서 잘 살아야죠. 어머님 말 잘 새겨 드릴게요. 너희 부모 일은 안 됐다만 어찌할 수 없잖니? 그래도 네가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애를 만나서 얼마나 좋아. 그것도 다 네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 애를 그냥 네 부모같이 생각하고 철저히 의지하렴. 그래야지 별 수 있니 네가? 일가 친척이 있어? 아니면 형제 자매가 있어? 의지할 때라곤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 제 걱정해줘서 감사해요. 그러게요. 그나마 하나 있는 딸 시집 가는 것까지 보고 가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시어머니는 제가 부모님을 잃은 것에 안타까워하시며 이제부터 남편에게 철저히 모든 것을 의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이 되었고 남편이니 그러려니 했지만 남편은 저에게 잘해주는 거와는 별개로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신 유산을 많이 탐을 냈습니다. 처음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경황이 너무 없어 모든 걸 남편이 말하는 대로 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제가 남편 말만 듣고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 저 역시 제가 해야 할 것들을 개척해 나가려고 시도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제 걱정이랍시고 절 아무것도 못하게 하며 집에서 정신을 쏙 빼놓더라고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저를 위해서 그런 줄 알았죠.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저 절 위해서가 아닌 본인을 위해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자기 아버님, 어머님 생명보험금 받은 거 혹시 나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나 지금 일하는데 자금이 부족하거든. 생명보험금을? 그건 아니지.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님 목숨값인데 얼마나 필요한데? 그리고 지금도 잘 되고 있는 회사 자기가 무리하게 확장하는 거 아니야? 굳이? 그건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안정되고 생각해보자.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넌 내가 잘 되길 바라긴 하는 거냐? 내가 그동안 네가 하도 슬퍼해서 말을 안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너도 이 집 구성원이면 나한테 도움이 돼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이런 거라도 해야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자기 나랑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잖아. 어떻게 말을 해도 꼭, 참 너무한다.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지. 남편한테 못해줄 게 뭐가 있어? 우리 부부인데 평생 당신을 누가 책임져 줄 것 같아? 나야. 남편은 제가 이 집안에서 도움이 돼야 한다고 하면서 부부라는 게 뭘 해주고 안 해주고가 없는 건데 남편은 부모님을 잃고 심신이 미약해진 저에게 계속해서 모든 본인을 도와야 제가 잘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도 그런 말을 귀에 닦지 않게 들으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의 사업을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했고 썩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 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사업은 잘 되었고 제 마음은 그렇게 썩 와닿진 않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좋아하니 그걸로 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야만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그런 시간들의 반복이었어요. 잘했다, 잘했어. 그래, 그렇게 돈 아끼면 뭐하니? 네 소방 잘 되는 일인데 도와줘야지. 어디까지나 넌 집에선 내조해야 해. 그래야 네가 이 집구석에서 잘 붙어 있을 수 있어. 너같이 오갈 데 없는 애가 남편이랑 이혼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하니? 이혼이라뇨? 어머님, 제가 이 집안에 도움이 꼭 되어야 하는 존재인가요? 남편과 저 마음 맞아 결혼했고, 그런데 제가 꼭 이 집안에서 그래야 하는 거예요? 저 너무 속상해요. 어머님도 그렇고, 이도 그렇고, 그놈의 돈. 속상해요, 정말. 어머, 얘가 왜 아침 대바람부터 눈물바람이야? 아침부터 될 일도 안 되겠다. 눈물 거둬라. 여자가 눈물바람을 날려? 우리 승용이나 되니까 너 데리고 살아주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불행하니 네가? 결혼하자마자 부모가 한날 한시에 저 세상에 갔는데 우리 집이나 되니까 너 걷어준 거야. 까놓고 말해서 내가 원래 말을 돌려서 하지 못하잖니. 그러니까 네가 승용이한테 잘해야 해. 알겠지? 너만 잘하면 이 집에 아무 문제 없다. 내 말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말고 새겨 들어.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부모 없는 게 죄도 아니고 저도 할 만큼 하고 있는데 늘 어머님은 잘하라고만 하시니. 여자가 잘해야 가정이 쓰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지. 섭섭하게 받아들이지 마. 속상한 마음에 훌쩍였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될 일도 안 되겠다며 눈물을 그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심적으로도 의지할 곳도 없는 느낌이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면서 철저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의 갑작스런 부재는 얼마나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 사업을 계속해서 도와줬고, 그나마 제가 남편을 도와줘야만 남편은 저에게 따뜻하게 웃어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리움을 서서히 잊어갈 때쯤 임신을 하면서 아이를 낳았고, 무엇보다 내 핏줄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가 생기니 집안에 소속감도 생긴 것 같고 행복했어요. 남편도 아이한테만큼은 다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서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았어요. 애도 태어났겠다. 그래도 일이 떡떡 잘 풀리는구나. 우리 아들 하는 일이 말이야. 애가 태어난 만큼 네가 더 잘해야 해. 알겠지? 지금처럼 내조에 충실하고 돈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고 새겨 들어.
네 서방이 잘 돼야 너도 잘 되는 거야. 아, 그렇죠. 뭐 아이 태어났으니 부단히 더 노력하고 잘 살아야죠.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너 재산은 얼마 정도 남았니? 뭐 딱 너한테만 남겼다고 생각 말아라. 그게 다 너랑 우리 아들이랑 가족이니까 우리 아들한테도 그 돈에 대한 권한 있는 거 알지? 내가 혹시라도 네가 잊어버렸을까봐 얘기하는 거다. 혹시나 해서. 어머님은 제 얼굴 볼 때마다 돈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만 보면 돈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시나요? 너무해요, 정말.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참 너도 꼭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더라. 우리 아들이 잘 돼야 네가 잘 되는 거니까 두루두루 말한 거야. 시어머니는 늘 저와 대화 끝에 친정 유산에 대해 언급하셨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저 저희 아이를 키우며 남편과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이번에 나이를 위해서 마당이 딸린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무리하게 요구만 하는 남편에게 이번엔 따끔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따끔히 얘기하자 남편은 오히려 역정을 내며 저에게 뭐라고 했고 역시나 저를 이상하게 몰아가는 투로 말했죠. 자기 수중에 돈이 있으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사도 좋고 사업 확장도 좋아. 근데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거야? 아니 뭐 너도 돈 있잖아. 그리고 꼭 그렇게 돈돈 거려야겠어? 남편 기 좀 살려주면 좀 좋아. 당신 내가 생활비 갖다 주는 게 뭐라고 생각해? 그 돈으로 당신이랑 지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남자 귀를 이렇게 꺾여놔야겠냐고. 참 어이가 없네. 아니, 그게 아니잖아. 나도 돈 없어. 이제 우리 미래도 생각해야지. 그리고 지금 이 집이 뭐가 어떻다고. 꼭 내가 당신 돈 뜯어가는 사람처럼 얘기한다. 우리가 부부 맞긴 한 거야? 나 우리 지 아빠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냥 아껴서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 좀 욕심을 내려놓자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로 버니까 너랑 지 먹고 사는 거라니까. 나 아니었으면 네가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돈도 네가 꼴랑 몇 푼 보태주면 내가 확장시키고 내가 더 불리는 건데. 너도 참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하네 진짜. 순간 당황했어요. 돈 얘기를 꺼내자 저에게 오히려 본인의 길을 꺾는다고 하는데 속상했어요. 돈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지는 남편과 무리하게 계속해서 뭔가를 버리려고 하는 남편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돈을 풀어줄 생각을 하지 않자 남편은 집에도 안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정말 황당 그 자체였죠.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어머님, 이 연락 돼요? 지금 제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며칠째 안 들어오고 정말 미치겠어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얘기 들었다. 아니, 큰 집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너 둘째 낳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네 서방이 좀 해달라는 건데 그렇게 돈으로 무시했다며? 너네 친정부모가 남겨준 유산 움켜쥐고 있으면서 갑질하니까 좋으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네? 갑질이라뇨. 그리고 저 그동안 할 만큼 했어요. 지금 사는 집도 나쁘지 않고 둘째 낳고 살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꼭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요? 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목숨값을 왜 그렇게 저한테 대놓고 요구하시는 건데요? 제가 그동안 말씀을 안 했지만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그저 돈, 돈, 돈. 진짜 지겨워요. 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자 시어머니는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한 채 입만 떡 벌어지더라고요. 그러고 있네 정신을 차리시곤 저에게 막말을 일삼으셨고 오갈 데 없는 저는 참 서럽더라고요. 갈 친정이 있나 만붙일 형제가 있나 이런 모욕을 듣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그 순간에 들더군요. 딸아이를 낳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 마음은 그전보다 더 독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어머, 넌 말하는 것 좀 봐.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냐? 아주 못돼 먹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너 돈 뜯어간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야? 너 진짜 섭섭하다. 네 남편 밖으로 놔두라도 나도 이제 모른다. 다 네가 하기 나름인데 뭐. 조언을 해줘도 진짜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너 정말 별로다 별로야. 아주 은혜를 원수로 갚니? 실망이다 정말.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조언 일없이고 매일 저를 휘두르려고 하시니까 그런 거죠.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내가 널 휘둘러? 내가 널 위해서 해준 말인데 그렇게밖에 못 받아들인다고 하니? 참 내가 할 말이 없구나. 어쨌든 네 신랑 나가서 뭐라고 다니던지 네가 알아서 생각해. 너랑은 말이 안 통해. 너같이 피해의식에 똘똘 뭉친 애한테 무슨 말을 해?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와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얘기를 거부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시점 아무렇지 않게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 또다시 돈을 요구했고 이번에도 안 주면 정말 나가겠다는 뉘앙스로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이 어쩜 저렇게 이기적인지 내가 왜 이런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각성이 되면서 그날 대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아, 돈 때문에 집을 나갔다는 게 말이 돼? 전화도 안 받고 당신 이렇게 무책임한 인간이었어? 당신이 날 무시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누가 무시하래? 바깥에서 일하는 남편 무시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무시는 누가 무시야. 당신이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니까 얘기를 해보자는 거지. 당신도 진짜 너무한다. 어쩜 그래? 남편이 하는 일에 태클 거는 게 무시하는 거지. 내가 다 생각해 놓은 미래가 있는데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니까. 당신만 딱 투자를 해주면 우리의 완벽한 미래를 펼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협조 좀 해. 나 당신이 협조할 때까지 집에 안 들어올 거니까 그리 알아. 이렇게 무시당하고는 못 살아. 가장이 가장의 위험이 있지. 집에서 내조하는 아내가 날 무시하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 무시라니. 당신이랑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 집을 나가겠다고? 나랑 지인은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야? 집을 나가든지 이혼을 하든지 마음대로 해. 제 말에 아무 대답도 없었고 그렇게 대판 싸움을 하다 딸아이까지 빌미 삼아 결국 끝끝내 마지막 남은 유산을 가져다가 한적한 땅에 집을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 큰 전원주택이었는데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남편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렇게 1년이 채 안 되게 걸린 전원주택 작업이 끝이 났고 마당이 드넓은 집이어서 아이들이 뛰어놀기엔 참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빠,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집이라고 생각하자라고 애써 생각을 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이사를 갔고
딸아이도 넓은 집에서 뛰어노니 참 좋아해서 남편도 역시 본인 말이 맞았다며 한참을 흐뭇해했고요. 이 집에서 이제 우리 딸아이가 쑥쑥 자라기만을 기다려야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즐거운 나날을 상상하며 지냈어요. 자고는 아직 수리 중이니까 이쪽으로는 통행하지 말고 현관으로만 통행해. 아무래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집주인이 그쪽으로 들락날락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소. 내 말 명심해. 아직 완료될 때까지 그쪽으로는 다니지 마. 알겠지? 명심해. 알겠어. 그럼 공사는 언제쯤 끝나는 거야? 그래도 주택 짓는데 꽤 걸리네.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 가니까 그래도 지희도 참 좋아하고 나도 좋네. 여기서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머님도 초대해서 슬슬 집 구경 시켜드려야지. 바닥 공사 끝나려면 3개월은 넘게 걸린대. 그러니까 주의해서 지내자. 그쪽으로는 얼씬도 말라고 불편할 테니까. 남편이 마음먹고 지은 집이니 이왕이면 남편 기분이 좋아지라고 말을 해줬고 저흰 이사 기념으로 시어머니를 초대하여 대접을 할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집에 내리더니 차고 쪽으로 어슬렁거리시더라고요. 한참을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인기척이 너무 없자 제가 어머님을 찾아 나섰는데 차고 쪽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상하게 뭔가 숨기는 느낌도 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워낙 시어머니도 말이 통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아직 거기는 공사가 다 안 끝나서 지아빠가 그쪽으론 출입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간다. 아니, 여기 그냥 뭔지 구경만 한 거야. 올 필요 없어. 내가 갈게. 구경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어여 들어가자. 근데 누구랑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어머님 뭐 아시는 분 있으신 거예요? 저도 좀 소개해 주세요. 누군지. 아니라니까. 얘가 왜 이래? 얼른 들어가자. 밥은 다 했니? 어디 오랜만에 네가 한번 먹어나 보자. 얼마나 잘했을까? 여기 아주 먼지가 많이 날리니까 너 기관지도 약한데 얼씬도 말거라. 아유, 먼지 좀 봐. 들어가자꾸나. 집도 넓고 좋네. 시어머니는 제가 잘못 들은 거라며 한사코 말리셨고 그런 저희는 다시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뭔가 죄를 지은 듯한 가시방석같이 보였지만 뭐 무슨 일이야 있겠어 싶었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차고 쪽에서 무슨 소음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아무리 공사 중이라고 해도 약간 사람들의 소음 같았어요. 이런 부분이 좀 불편했지만 인부들의 말소리인가? 근데 이게 밤까지 이렇게 이어진다고?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의심의 불꽃이 점차 쌓여서 좀 커져만 갔고 아무리 생각해도 밤마다 조금씩 이어지는 소음이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차고 쪽 낮에는 오히려 조용한 것 같은데 저녁부터 좀 시끄러운 것 같아. 원래 낮에 공사 진행해야 맞는 거 아니야? 뭐 밤에 할 수도 있지. 설마 가서 불편하게 한 건 아니지? 이런 게 주인집 갑질이야. 당신 그러니까 행동거지 조심해. 무슨 가진 않았지. 근데 밤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자기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좀 주의 좀 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그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당신은 지금처럼 집에서 살림하면서 지나 봐. 이런 건 나한테 맡겨.
여자가 나서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인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가장이 뭐하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좀 밤에 조심하라고 얘기해줘. 지희가 통 잠을 못 자네. 계속 울고 시끄러우니까. 자기가 좀 따끔하게 주의 좀 줘. 남편이 본인만 믿으라는 말에 그러도록 하라고 했지만 날로 가면 갈수록 인기척에 잠을 자지 못하는 지경이 이르렀죠. 저뿐만 아니라 딸아이도 밤마다 울고불고 하는 통에 전 남편이 절대 가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가서 따끔히 주의를 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밤중 그 인기척에 차고문을 열었어요. 차고문을 연 순간 역대급 반전에 그 자리에서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어처구니도 없고 화도 나고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다 뭐하는 짓들이야? 이게 뭐냐니까? 당신 말 좀 해봐. 여기서 뭐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본 게 뭐야? 여기 오지 말라니까 왜 왔어? 아니, 당신이 본 거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건데 내가 천천히 설명할게. 일단 집에 가 있어. 내가 지금 집에 가 있게 생겼어? 지금 이게 뭐냐고? 제정신이야?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당신이 이러고도 사람이야? 아니, 넌 여기 왜 왔냐고. 내가 여기 오지 말랬지? 우리 비즈니스 중이니까 일단 빨리 들어가. 이따 얘기해. 비즈니스? 돌았구나 진짜. 너 이게 무슨 짓인 줄이나 알아? 네가 인간이야? 평소에 이러고 돌아다녔던 거니? 차고 문을 열고 확인한 순간 차고 안에서는 화투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끼리 최대한 목소리를 작게 한다고 했는데 역시나 집까지 들렸던 거고 하얀 연기를 뿜으며 현금 따발에 아줌마 아저씨 할 것 없이 거기서 다 화투를 치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아유, 피박에 광박에 거기 돈 좀 주셔. 내가 오늘 다 가져가야지. 아니, 우리 이사장 때문에 여기 아주 좋구먼. 걸릴 일도 없고. 아유, 그러니까 하우스에서 하던 것보다 안락하기도 하고 여기선 절대 들킬 일이 없잖아. 안 그래? 아주 똑똑하다니까. 저 사람은 법 피해가는데 도 같은 사람이잖아. 뭐 지난번에도 오락실 같은 거 운영하고 이제 하다 머리가 참 비상이여. 저희 남편은 그곳에서 장소를 제공해주고 수수료를 떼어먹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 집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다니. 전 그 길로 바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고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리고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저희 집이 좀 외진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도망가거나 할 겨를도 없이 경찰이 출동했고 남편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를 받으면서도 반성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저 저를 원망하는 눈빛과 말투, 네가 다 망쳤다는 듯한 어조.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었어요. 그리고 장소를 제공받은 사람들 또한 저희 남편을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봤고 아주 끼리끼리더라고요. 온갖 정이 다 털렸어요. 네가 다 망쳤어, 알아?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사는 게 내 뒤통수를 쳐?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네가 벌어다 준 돈? 정신 나갔구나. 그동안 사업한다고 가져갔던 돈들이 이런 일을 하려고 쓰였던 거니? 나 가만 안 있어. 내가 미련했지. 아기 아빠라는 이유로 널 그냥 믿었으니까. 이제 절대 안 믿어. 내가 다 뺏어올 거니까
두고 봐. 무식하면 말을 마. 너도 한 배를 탄 거야, 알아?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어? 그러니 너도 동조한 거라고. 어디 그렇게 말해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콩밥 먹여줄 테니까. 그리고 지희 볼 생각 마. 너 같은 아빠 없는 게 훨씬 나으니까. 전 참고인 조사도 마치고 집으로 향했고, 남편의 금고에서 그동안에 비정상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료들을 모든 증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어요. 주택 매입 또한 몰래 이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장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동안 시골 비닐하우스에서만 하던 것들을 아예 이렇게 집을 지어 집안에 따로 차고 형식으로 자리를 마련한 거였죠. 아주 영악한데요? 규모하게 피해 다니면서 계속 수수료 먹고 이런 식으로 재산을 불리고 정말 보통이 아니네요. 네, 몰랐어요, 한사코. 이거 다 증거 자료로 제출할게요. 그리고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해 주세요. 우리 아이 아빠 할 자격 없으니까요. 경찰과 검찰은 이 모습을 보고 보통이 아니라며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그리고 전 이혼 소송까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남편 아니면 난 이제 내 가족이 한 명도 없다는 두려움으로 늘 남편을 믿고 지지했지만 무슨 용기인지 정말 생각이 전환되더라고요. 아이에게도 이런 아빠보다 없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었고, 남편의 수사가 이어지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막말을 해대며 다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고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한가득 했어요. 너 누구 돈으로 그렇게 호사했어? 이제 와서 네 남편한테 죄를 물어? 얼마나 너희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노력했는데 네가 뒤통수를 쳐? 네가 화근이야, 애초에 네가. 우리 아들 이렇게 된 것도 너 때문이야. 꼴랑 그깟 유산으로 우리 아들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었겠어? 그러니 이런 거나 해대는 거지. 너희 먹여 살리려고.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정신 나간 노인네가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네. 내가 그동안 그래도 참았어.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가 이해해야지 했다고. 근데 뒤에서 이딴 짓을 해놓고 이것 또한 나 때문이라고? 내 돈 야금야금 가져가서 겨우 한다는 짓이 이딴 일이야? 당신도 똑같아. 그때 우리 집 왔을 때 알았겠지? 아니, 그 전부터 알았겠지. 모든 거 다 회수할 거고 가만 안 둬 당신들. 길거리에 나 앉을 준비나 해. 절저히 혼자인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기들 친정이 있어. 어디 마음 붙일 형제가 있어. 너 혼자 그렇게 애써봐. 그렇게 생각해. 당신 같은 가족을 둘 바엔 안 보는 게 나아. 노망난 할망구야. 재산 토해낼 생각이나 해. 알겠어? 무식해가지고. 전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가 저희 집 유산을 찾아올 방법을 물색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꾸준히 제 통장에서 남편에게 입금했던 거래 내역과 그리고 그 돈으로 시어머니의 집도 사고 했던 것들이 모두 다 나오더라고요. 비정상적인 재산 취득으로 인한 거죠. 변호사는 다 찾아오기는 힘들지만 일부는 찾아올 수 있다고 했고 지금 전원주택도 소송으로 가져오자고 했어요. 전 그렇게 남편과의 길고 긴 싸움을 했습니다. 저와는 별개로 잘못된 장소를 제공한 수법의 죄를 받고 그리고 저와 이혼소송 또 재산분할의 소송이 이어졌어요. 3년이 넘게 걸렸고 저도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느라 꽤 긴 싸움이 흘렀던 거예요. 하지만 옆에서 변호사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다행히도 모든 돈은 아니었지만
엄마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지은 집을 되찾을 수 있었고, 남편은 구속이 확정되었어요. 구속이 확정되니 친권과 양육권은 자연스레 박탈되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또한 남편의 잘못된 재산 취득으로 인해 집을 매매한 것이 들통나서 그 집을 나가게 되었죠. 제가 쓰고 있던 핸드폰이 통화를 할 때마다 자동 녹음이 되는 핸드폰이어서 그동안 남편과의 통화, 어머님과의 통화 내역으로 인해 저는 절대 이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시되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한통속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아이고, 내가 진짜 미치겠다. 아주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이게 뭔 고생이라니? 정말 우리 아들이 왜 구속이 돼?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다 너 때문 아니야? 내가 그리고 이 집을 왜 토해내야 하냐고? 너 잘못 생각하나 본데 우리가 없으면 넌 무조건 혼자 지내야 돼. 알아? 네 가족 단 한 명도 당신 같은 가족 필요 없어. 모든 돈을 회수 못한 게 안타까울 뿐이야. 내가 돌았지. 이딴 집구석에 뭘 믿고. 지 절대 볼 생각 마. 당신들이랑 절대 교류 못하게 할 거니까. 인생이 비합법적인 인간들 감히 날 속이고 뒤에서 이런 짓을 해? 아직 벌을 덜 받았어. 우리 지가 우리 집 핏줄인데 내가 왜 지 일을 못 봐? 네가 뭔데 우리를 끊어내?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저기요, 벌금 낼 돈이랑 당신 집 구할 생각이나 하세요. 이제 다 가압류 들어갈 건데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하네 아주. 시어머니는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있는 돈으로 어떻게 해서 작은 원룸을 하나 얻었어요. 그들이 원하던 삶이 아주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쉽게 돈을 벌려고 했던 어리석음이 이렇게 법적 절차로 돌아올 줄 아마 몰랐겠죠? 그리고 저 역시 그들 말에 늘 오냐오냐 할 줄 알았겠죠. 조금 어리석었던 날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남편은 형량을 세게 받아 나올 생각도 못하고 있고요. 그런 인간이 사회에 나와봤자 뭘 할 수 있겠냐마는 말이에요. 시간은 정말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돈도 회수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겼죠. 그 후로 전 남편이 지은 전원주택을 팔았는데 다행히 신축이고 집은 잘 지어놨기 때문에 후한값에 팔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딸과 경기도로 이사를 왔고 우연히 그 집을 매매하고 다시 구매한 경기도의 집이 폭등을 하면서 저는 그래도 딸아이와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돌이켜보니 정말 제 마음이 그때 왜 이렇게 심신미약이었나 싶더라고요. 딸아이가 있으니 이렇게 용기가 나는데 그때의 저를 이용한 것 같아 너무 화가 나지만 그래도 그런 시련이 있었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마음을 다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모든 걸 정리하고 딸과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남은 돈으로 아파트 앞 상가에서 네일 아트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소하게 딸과 살아가는 게 좋더라고요.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변호사님과 만나 얘기를 하던 도중 전 남편은 구속이 되었는데 계속 전부터 했던 잘못된 장소 제공 사례들이 걸려서 형량이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그런 인간과 이렇게 손절을 하게 된 것만으로 너무 행복한 나날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 하다하다 집에다가 비정상적인 놀이장을 만들 생각을 했다는 게 아직도 충격이지만요. 너무 몰라서 당했던 날들이었지만 덕분에 딸아이도 태어났고 지금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
저는 그날을 후회하진 않는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랄게요. 글재주가 없어 어떻게 읽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새 출발을 시작한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또한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을 만큼 후회되는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이라도 제 인생을 다시 찾았다는 거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6년 차가 넘어갔지만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지금은 중학생이 된 아들,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게 되니 지금 제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어요. 여유가 생긴 지금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 무엇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뿐인 삶을 좀 더 여유 있게 즐기면서 살아도 되는 거였는데 누구나 그렇듯 먹고 살기 위해 앞만 보면서 달려오다 보니 제 몸 하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었고 생전 처음 겪어보는 통증과 하혈을 해서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저 혼자 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몸에서 반응하고 있는 증상들이 심각하지 않길 바라면서 검사를 진행했는데 이미 제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의사였는데 위로의 말을 하기에는 이미 진행이 너무 많이 돼서 그런 시간조차 아깝다며 정신 부여잡고 바로 입원하라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서둘러 수술부터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바로 입원 절차를 밟으라고 하더군요. 의사에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발이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궁암 4기였어요. 아랫배가 부풀어 올랐던 건 자궁 안에 주먹만한 종양이 자리를 잡고 계속 자라고 있는 상태였죠. 의사는 저에게 일단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없다면서 서둘러 보호자를 불러서 입원 절차 밟으라며 살기 위해선 1분 1초가 급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사와 상담을 끝낸 뒤 밖으로 나와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킨 뒤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요즘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늘 하루 종일 나 혼자 가게 보고 있는 거 알지? 잠깐 어디 좀 다녀온다고 하더니 지금이 도대체 몇 시야? 전화할 시간에 곧장 가게로 오면 되지. 사람 불안하게 안 하던 전화까지 하고 그래. 나 지금 손님이 많이 밀려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일단 가게로 빨리 튀어와. 아유 참, 이리 좀 내놔 봐라. 애미 너 지금 제정신이니? 손님들 지금 끝도 없이 줄 서 있다고. 하여간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전화할 시간에 빨리 와서 일손 도와라. 저와 남편은 역 앞에서 토스트 장사를 하고 있어요. 처음엔 노점상으로 시작했었는데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셔서 상가에 입점할 수가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처음부터 토스트 장사를 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과 저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매달 정해져 있는 월급으로는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었어요.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물려주고 싶어서 장사를 해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때 당시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쓸데없이 돈 날리지 말라면서 지금 하는 일이나 잘하라고 오히려 장사하는 걸 강하게 반대했었어요. 돈 한 푼 지원해 줄 수 없다면서 시도 자체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남편과 상의를 한 건데 절대 안 된다는 남편의 말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보란 듯이 잘 돼서 남편의 선택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노점상이었지만 열심히 노력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로 되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제가 역 아꼈다면서 분명 후회할 거라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온갖 불만은 다 터뜨렸어요. 그런 상처되는 말들을 듣게 되자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제가 가져가는 것보다 손님들께 더 드려서 소문 좀 많이 내달라고 아낌없이 퍼줬습니다. 손님들은 제가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알았는지 어려운 상황에 도와주셔서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역전에서 출퇴근 시간만 되면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벌어들이는 수익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했어요. 하나의 토스트를 팔아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속재료를 아끼는 것보다 적게 남아도 속재료를 아낌없이 채워 넣어 손님들이 만족하신다면 분명 또다시 찾아와 줄 거라 믿고 있었어요. 항상 손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장사를 하다 보니 그 결과는 좋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본 남편과 시모는 장사가 잘 되자 본인들이 잘못 생각했었다고 인정하면서 그제서야 가족끼리 도와야 하지 않겠냐며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옆에서 부족한 일손을 돕기 시작했고 부모님께 빌렸던 돈과 대출금까지 전부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적으로 장사하는데 매진하게 되었죠. 그렇게 앞만 보면서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노점이 아닌 상가에 가게를 차릴 수 있었는데 16년의 세월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는지 망가진 제 몸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였는데 저보단 눈앞에 보이는 손님들이 우선이었습니다. 다시 침착하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남편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이럴 때 제 곁에 있어줬다면 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5년 전에 아빠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엄마는 치매가 심해 요양원에서 보살핌을 받고 계시다 보니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다시 전화가 왔길래 통화 버튼을 누른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바빠 죽겠다는데도 아직까지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엄마랑 둘이서 얼마나 정신 없었는지 알아? 이 사람이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여보세요? 당신 내 말 듣고 있어? 사람이 말이야. 말을 했으면 답을 줘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어디야? 우리 엄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진정시키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제야 내 말 들을 준비가 된 거야? 나한테 화부터 낼 게 아니라 걱정부터 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니야?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으면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건데 어떻게 당신 할 말만 하고 그냥 끊어버릴 수가 있어? 내가 오죽했으면 당신한테 전화했겠어? 여기 병원이야. 나 바로 입원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짐 챙겨서 병원으로 와줘. 지금 자궁암 사기래. 서둘러 수술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했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일단 서둘러 병원으로 와줘.
뭐라고? 자궁암? 에이, 당신이 무슨 암이야. 나보다 건강하잖아. 내가 봤을 때 오진 같은데? 그 의사 돌팔이 아니야? 당신이 암이면 나는 벌써 세상 떠났겠다. 아유, 진짜. 전화 좀 바꿔줘봐라. 예, 너 방금 내 아들한테 뭐라고 그랬니? 암이라고? 누가 널 보고 암이라고 그러지? 그 병은 어디야? 괜히 멀쩡한 사람 돈 뜯어내려고 수 쓰는 거 아니고? 누구보다 멀쩡한 네가 암이라고 하면 어느 사람이 믿어주겠어? 나한테 혼나고 싶지 않아서 괜히 이런 걸로 분위기 조성했다가 나중에 오진이었다고 둘러대려고 그러는 거지? 솔직히 말해봐라. 요 며칠 가게 문 닫고 쉬고 싶다고 했었는데 내가 반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 고생시키는 거지? 어머님, 저 지금 말장난할 기분 아니에요. 못 믿겠으면 병원에 와보면 되잖아요. 지금 입원 절차 받고 바로 수술 들어가야 되니까 그이 좀 바꿔주세요. 제가 정색하면서 시모의 말을 받아치자 화를 내고 있는 제 목소리에 당황했는지 다시 남편을 바꿔줬어요. 참고 있던 감정을 터뜨리게 되자 그제서야 남편은 짐을 챙겨 병원으로 왔어요. 붉어진 얼굴로 남편을 노려보고 있는 눈빛에 뒤늦게서야 분위기 파악을 하던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저는 곧바로 수술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자 아이들도 많이 놀랐는지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전에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어버린 시간 동안 제대로 된 가족여행 한번 못 가보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준 적이 많이 없어서 그동안의 미안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 뒤 수술을 하게 되었고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했어요. 그리고 이미 다른 곳에도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으로 검사도 진행했는데 의사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제 몸 다른 신체 부위에 암세포가 이미 전이가 되어 있었어요. 상당히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던 의사는 2차 수술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며 자궁암보다 더 심각한 곳에 암이 위치해 있었어요. 위에도 종양이 자라고 있어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곧바로 수술을 하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버틸 수 있다는 거야? 괜히 돈만 날리는 거 아니니? 그동안 힘들게 벌어모은 돈 지금 전부 다 탕진하고 있잖아. 이래서 내가 암보험 하나 들어놓으라고 얘기했는데 내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더니만 결국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니? 이제 어떡할 거야? 앞으로의 계획은 있기라도 한 거야? 그 보험도 제가 겨우 들어놨던 거 예전에 준호 아빠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지했던 거 잊으셨어요? 지나간 일 후회해서 뭐해요. 일단 수술이 잘 되길 바라야죠. 저도 제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을 거라곤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자궁 안에 암이 생겨서 그나마 이 정도로 끝난 거라고 위에 난 종양만 성공적으로 제거한다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이번 수술만 잘 끝나서 태어나면 앞으로 좀 더 여유 있게 살아가려고요. 그동안 일만 한다고 애들과 시간도 못 보냈었는데 몸이 망가지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금은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우선이래요. 나는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내가 암에 걸리겠다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 그동안 벌어모은 돈이
수술하려고 모은 건 아니잖아.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어떻게 된 게 너희 집안은 멀쩡한 사람이 한 명도 없냐? 너 태어난다 해도 내 아들은 죽어라 고생만 할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왜 희생을 해야 되는 거니? 똑같이 생활했는데 왜 너한테만 문제가 생긴 거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인생이 길지도 않고 눈 깜빡하면 세월 다 가는데 남은 인생 병수말만 들다가 세상 떠날 네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고민 끝에 결정한 거니 너도 내 의견에 존중해 주는 게 좋을 거다. 태어나게 되면 둘이 그만 정리해라. 어차피 벌만큼 벌었으니 재산 분할해서 각자 살 길 찾는 게 좋지 않겠니? 너는 내 의견에 찬성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과 이혼하라는 거예요? 제 몸이 이러니까 더 이상 쓸모없다고 판단한 거네요. 그동안 제가 가정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두 눈으로 전부 봐왔으면서 이제 단물 다 빠진 것 같으니까 갈라서라고요? 어머님 며느리로 16년간 뼈 빠지게 일해왔는데 암에 걸렸으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내 아들이 불행했으면 좋겠어? 암에 걸려서 수술 끝나고 후유증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단다. 너도 그중 한 명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잖아.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면서 살아가겠어? 힘들게 돈 벌은 이유가 뭐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고생한 거 아니었어? 너 몸 치료하는데 돈 쓰려고 모은 거 아니니까 이번에 이렇게 된 거 여기서 끝내자는 거다. 네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진행시킬 거다. 저는 시모의 말에 당황해서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때 이미 시모와 남편이 입을 맞췄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와 이혼하길 원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아플 때 받았던 상처는 평생 간다잖아요. 그때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태어나게 되면 바로 이혼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16년이 지난 현재에도 시모와 남편은 눈앞에 보이는 돈만 보고 제 옆에 있었던 거지. 저를 아내로 며느리로 인정해 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두 모자에게 받은 만큼 되돌려 주기 위해서는 제가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해야 된다는 걸 그때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과 시모에게 병원에 그만 오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좋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모와 남편도 가게 일 때문에 2번 올 일은 없을 것 같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에서 바로 나갔어요. 아이들은 저와 남편 사이에 금이 가고 있었다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터라 제 몸 챙기는 것만 신경 쓰라며 오히려 아이들이 저를 위로해 줬어요. 그런 모습들이 많은 힘이 되었고 그렇게 2차 수술이 정해진 날 때까지 몸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최대한 현실에 놓인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수술 날짜가 다가오게 되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더니 시모가 고개를 내밀며 들어왔어요. 별로 인사하고 싶지도 않아 몸을 돌려 누웠는데 시모가 누군가에게 말을 붙이며 병실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꺼냈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고개를 돌려 병실 문을 바라보는 순간 너무 놀라 시모와 여자를 번갈아가며 쳐다봤어요. 인사해라. 앞으로
너 대신 내 아들과 함께 살게 될 새며느리다. 네가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얘기하는데 내 아들과 새며느리는 아직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다. 그러니 상간소송 그딴 거 소용없다는 거야. 왜냐면 너랑 정식으로 이혼시키고 나서 새며느리를 우리 집안에 들일 거거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다. 솔직히 아래 위로 고장나서 더 이상 써먹을 데가 없는 너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이고 싶겠니? 다른 사람들도 아마 전부 나랑 같은 생각일 거다. 대학까지 나왔고 너보다 젊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적지 않은 월급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아들 나이에 이 정도 며느리감이면 아주 100점이지.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이 서류 때문에 왔다. 수술 전에 이혼 서류에 사인부터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네가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시간이 더 지체가 될 수도 있잖니. 혹시 알아? 수술 잘못돼서 사지마비 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해 서류에 사인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프잖아. 그 전에 이혼 의사가 있었다는 걸 서류상으로 미리 준비를 해둬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 괜히 골치 아프게 엮이고 싶지 않다. 새며느리가 원만한 출발을 하길 원하는데 걸림돌인 네가 내 앞을 가로막아서야 되겠니?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토스트 가게는 우리가 인수하기로 했다. 너는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분만 가져가도록 해라. 어차피 그 몸으로 장사도 못하는데 가지고 있어봤자 뭐하겠어. 내 아들이 운영하는 게 훨씬 좋잖니? 최대한 공평하게 합의 제한하는 거니까 너는 그냥 돈만 가지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되는 거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다가 서둘러 사인하거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도 제가 16년간 며느리로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서로 갈라서더라도 좋게 해결하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에요? 어떻게 수술실 들어가려는 제 앞에 새며느리라고 다른 여자를 데려올 수가 있어요? 지금 한 행동은 제가 수술이 잘못되길 원해서 일부러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동안 저랑 함께 사는 거 속 터져서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저도 더는 며느리 역할 하고 싶지 않고 어차피 이혼하기로 했으니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게 좋겠죠. 그동안 장사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은 제가 가져갈 거예요. 토스트 가게 둘이서 한번 잘 운영해 보세요. 저 없이 장사가 잘 될 거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말 꿈도 크시네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동안 제가 벌어들인 수익보다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이 많다고 생각했는지 시몬은 토스트 가게를 달라며 합의서를 저에게 건네주었고 어차피 제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장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시모가 원하는 대로 사인을 해줬어요.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걸 얻게 된 시모는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입이 찢어져서는 저에게 수술 잘 받으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새 며느리가 아까부터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는데 시모에게 본처가 이분이 맞냐면서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인 시모의 뒤를 따라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실 문을 닫기 전까지 저를 쳐다본 그 여자의 표정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뭔가 이상했지만 어차피 2번은 얼굴 볼 일 없을 것 같아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앞으로 있을 수술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 없이 외로이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마취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 온몸에서 고통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뜨자마자 누군가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얼굴을 확인해 보니 좀 전에 시모 옆에 새 며느리라며 들어온 여자였습니다. 깨어나자마자 기분이 좋지 않아 인상을 쓰면서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냈어요. 저 기억 안 나세요? 10년 전에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는 저한테 힘내라며 토스트 건네줬었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이미 저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 언니가 저한테 베풀어준 그 작은 마음이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날 저는 이 세상을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에게 왜 주저앉아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토스트만 건네줬을 때 제 주머니에는 500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드리려 하니까 거절하셨고 저에게 음료수까지 건네줬잖아요. 언니가 베풀어준 작은 온정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저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해 빚만 가득했던 저와 남편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갔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의 행복도 아주 잠시였어요. 겨우 자리 잡아 숨 돌릴 수 있었는데 2년 전에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뺑소니 사고였는데 하필 그곳에 CCTV가 없는 시골길이라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정말 오래간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겨 놀러 갔던 거였는데 그때 하필 저녁에 잠깐 마트에 다녀오겠다던 남편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행복을 느껴볼 수도 없이 남편을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사고가 났을 때의 증거물들은 이미 휩쓸려가 찾을 수도 없었고 2년 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범인은 꼭 범행 장소에 나타나더라고요. 경찰도 포기해서 뺑소니범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사고가 났던 현장에 와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범인은 사소한 단서라도 남아있을 때 완벽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그 단서조차 지우려 온다는데 저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타고 온 차에 붙어있던 홍보물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언니가 장사하는 토스트 가게 남편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 남편분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죠. 서로 의견 차이 때문인지 얼굴을 붉히면서 대화를 주고받길래 떨리는 손으로 숨죽이며 녹음한 파일이에요. 들어보시면 제가 왜 그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이씨 진짜 엄마가 비 오는 날 횟집에 가자는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요. 갑자기 생뚱맞게 저랑 단둘이 여행 가고 싶다는 말을 왜 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요? 나라고 사고가 날 줄 알았겠니? 그런데 정말 그 포장 용지가 여기 근처에 있는 거야? 나는 못 봤는데 네가 버린 그 포장지를 그 남자가 쥐고 있었으면 당연히 경찰들이 가게로 찾아왔겠지. 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겠어? 네가 그때 사고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때 비도 억수로 많이 왔었잖아. 만약에 그 남자가 지고 있었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포장지가 떠내려갔을지도 모르잖아. 벌써 2년이다. 어디 깊숙이 파묻혔겠지. 저희가 사는 곳은 경기도고 여기는 강원도잖아요. 포장지가 여기에서 발견된 것도 의심스러운데 만약 지분이 그대로 남아있기라도 한다면 그땐 우리한테 조사가 들어올 게 뻔하다고요. 그렇게 되면 사고 이력 수리 조사하게 될 테고 엄마랑 저는 뺑소니로 징역을 살게 된다는 거 몰라요? 그걸 찾아야 두 발 뻗고 살 수 있어요. 벌써 포장지는 다 찢어져서 없어졌지. 걱정 말고 우리 일이나 신경 쓰자. 그나저나 토스트 가게는 어떻게 할 거니? 네가 운영할 거지? 며느리는 이제 그만 버릴 거지? 아, 그래야죠. 제가 뭐하러 평생 병수발 들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또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한 길을 걸으라고요? 그냥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새 출발하는 게 좋겠어요. 나이 좀 젊고 인물 좀 되는 여자 좀 알아봐요. 저도 이제 벌만큼 벌어놨는데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이래서 제가 접근한 거예요. 저희 남편을 세상 떠나게 한 정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 그 사람들과 접촉 중이고 확실한 증거물을 손에 넣었을 때 신고할 생각이거든요. 언니가 저한테 악한 감정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 포장지를 아직까지 찾고 있어요. 그게 저희 남편 편하게 눈 감게 해줄 수 있는 단서예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된 거 정말 미안해요.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그 사람들 제값 치르게 할게요. 언니가 저 좀 이해해 주세요. 남편과 시모가 2년 전에 모자끼리 여행 한번 다녀온다는 말에 저 혼자 장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고가 난 듯 보였어요.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라 그 여자의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죠. 몸이 온전치 않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 여자는 제가 받았을 상처가 걱정이 돼서 수술 이후 병실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 남편과 시모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때 바로 신고를 했다면 그 남자분은 살아있을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그 여자는 남자분이 지고 있었던 포장지를 찾기 위해 다시 떠났고 그리고 며칠 뒤 그 여자가 다시 병실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가방 안에서 투명한 봉투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구겨진 저희 토스트 가게 포장 용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고가 났던 현장과 좀 떨어진 곳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고 있었는데 그때 여자가 공사 현장 근처에서 혹시 모를 증거물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하다가 땅속에 묻혀있던 포장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찾아낸 중요한 증거물이었죠. 많이 훼손이 되긴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물이라면 남편과 시모는 뺑소니범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얼마 뒤 남편과 시모는 여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포장지에 남아있던 남자의 혈흔과 남편의 지문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자신들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과 시모는 뺑소니 사고로 인해 남편은 징역 9년을, 시모는 7년을 선고받아 현재 징역을 살고 있어요. 한순간에 시댁이 박살나는 상황이었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저로선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법적으로 이혼 처리가 되었고, 지금 현재 토스트 가게를 처분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 여자분에겐 남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죄송한 마음에 제가 대신 위로금을 드리려 했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받을 수 없다면서 더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은 두 모자가 그곳에선 정신 차리고 생활하길 바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일들에 대해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미 바꿀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현실에 충실하면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다행히 암 수술은 잘 끝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재발이 되는지 주기적으로 검사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아가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